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사회를 굉장히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또 내가 소속한 조직 공동체에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또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공직자 생활하는 분들은 또 얼마나 바뀌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정부가 이렇게 개혁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각 부처가 정말로 일을 하려고 제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현장의 일선 공직사회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치단체장 한 분 모셨습니다. 박성원 광명시장 모시고 이 내용 아주 재밌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님은 뭐가 네. 제일 많이 바뀌었습니까? 이재명 저요? 정부 출범하고 났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잠을 좀 잘 잡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전에는 뭐 탄핵 정국 시대는 잠이 안 와가지고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면 뭔가 이 더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한 심리 때문에 잠을 잘 못 잤는데 네. 지금 잠이 잘 안 오고요. 솔직한 제 표현은 그 꽉 막힌 긴 터널에서 좀 막 빠져나온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만큼 뭔가 일하는 것에 대한 좀 자신감도 생기고 네. 기존에 제가 구상했던 여러 가지 사업을 새로 이제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희망 뭐 이런 것도 새롭게 생기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네. 분을 만났는데요. 대한민국 김치 네. 명인 1호이신 분인데 네. 이분이 정말로 잠을 못 자서 고생을 했는데 네. 야,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네. 그때부터 어떻게 내가 이게 불면에 시달렸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잠이 잘 온대요. 저도 시민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이제는 잠을 잘 수가 있다. 그전에는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잠이 안 왔대요. 화가 나서 잠도 안 오고. 그런데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똑같은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불면증을 해소해준 일단 1호 대통령이다. 이제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만큼 국민들이 막 억눌렸던 게 이제 해소가 된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일하는 대통령, 일하는 정부, 일하는 네. 내각, 일하는 참모 네. 완전 이게 일벌레처럼 하고 있다. 술꾼이 가고 일꾼이 왔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네. 현장에서는 지금 공무원들은 움직임들이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일할 맛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실제로 공직자들이 많이 하고 있고 더 크게 변한 사람은 사실은 단체장들입니다. 지방정부 시장들인데 현재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 제일 먼저 저희 시도했습니다마는 국정과제 TF팀을 만들었어요. 저는 대선 끝나고 그 다음날 바로 TF팀 구성을 해서 회의를 했는데 현재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정과제 아직 뭐 인수위가 없습니다마는 그 정책과 공약을 다 정리하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을 같이 매칭을 시켜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해나가고 새로운 사업들은 새롭게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나가는 일들을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지방정부가 이 TF팀 구성을 다 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기본사회 정책 등을 비롯한 이런 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발빠르게 지방정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 분야에 대한 조직 개편을 통해서 벌써부터 미래 예측해서 예측 가능한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예측해서 조직 개편을 해가면서 실제로 탄소 중립과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많고 또 기본사회 담당관을 만드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뭐 정원도시가를 만드는 데도 있고 이렇게 아주 발빠르게 단체장들이 제일 먼저 움직이고 있고요. 실제로 단체장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공직사회도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보다 일의 양이 2배로 늘었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방정부가 네. 대부분 국힘 중심으로 단체장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더불어민주당 위주인 것 같고요. 예, 국힘은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단체장들은 굉장히 예, 발빠르게 예. 움직이고 있다. 예. 국정개혁 과제를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찾아서 하고 있다라는 네. 것을 이제 느끼고 네. 혹시 이제 공무원 노조나 이런 대통령이 저렇게 일을 많이 하니까 야, 우리 시 너무 일 많이 시킨다. 공직자 혹사 당하는데 이거 말이 되느냐라고 볼멘서를 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공직자들은 그런 거 가지고 불편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공직자도 똑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부당한 것에 대해서 일을 거부하는 이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만 그것을 대놓고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재명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 자체가 사실은
현재에 있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새로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이런 정책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공직자들이요 이런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열심히 하는 그런 또 문화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코로나 때 공직자들이 이런 거 깜짝 놀란 측면이 있었는데 코로나 그 시기에 그 재난대책위를 구성해서 각 국별로 일을 진행할 때 보면 제가 생각해내지 못한 부분도 다 찾아서 해냅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경험을 축적되어 온 우리 조직의 강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에 발맞춰서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고 거기에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허튼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일이 되는 방법 위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도 발빠르게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는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공무원들이 네. 원래 이렇게 좋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드러내지 못했던 것이 지금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그렇죠. 일을 해봐야 소용없다. 두 번째 책임만 내한테 다 묻는다. 이제 이렇게 네. 가버렸는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동력, 에너지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일을 할 줄 아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소리를 시민의 소리를 잘 들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국무회의도 할 때 보면 정확히 딱딱 짚어내잖아요. 예.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대책이 뭐냐라고 묻더라고요. 비근한 예로 6월 5일 날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끝나고 5일 날 치안안전대책회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 현장에 회의 참여했었는데 그때 회의하는 모습을 보니까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매년 수해가 났던 지역은 또 수해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사고가 나면 그것은 미리 해결하지 못한 담당자의 책임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원인이 먼저 찾아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그냥 잘 대책을 세우시라고 검토하시라고만 지시하고 말지 구체적으로 원인과 대책까지 말씀하시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지방 정부에 장을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하는 공직자들은 일의 방법을 알기 때문에 잘 찾아가는 능력도 또 있어요. 좀 전에 그 하셨다고 하는 회의 이름이 뭐라고요? 치안 안전 점검회의. 자, 거기에 광명시장이 참석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일날 오후 그 당일날 오후 2시에 그 영상 회의를 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시간이 되면 꼭 와서 대면회의 참석해달라고 해서 와.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했습니까? 예, 대통령실에서 했습니다. 단체장 중에서 대통령실 기초단체장 중에서 처음 가신 거 아닌가요? 예, 저하고 정원호 성동구청장하고 정원호 성동구청장님하고 전국시장군수협회 회장 그리고 인천시장 이렇게 네 분이 오셨습니다. 나머지는 다 정부 부처. 와, 박성훈 시장님 대단하신 분이네요. 대통령이 딱 찍어서 회의 좀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엄청 기분 좋으셨겠네요. 기분 좋았죠.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 많이 했습니다. 전화 많이 했습니까? 예, 부탁한 거 아니냐고. 야, 정원호 성동구청장도 일 잘하시는 분이고 뭐 자기 서울시장에도 아무 문제 없다 뭐 이렇게 평가받는 분인데 야, 원래 뭐 대통령 관계가 좋았습니까? 아니면 일로서 뭔가 성과를 많이 보여주신 이런 좀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마 제가 대통령하고는 제가 경기도의원 할 때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을 했었고, 근데 경기도의 이슈가 버스 준공영 건이 있었어요. 그 의원총회 여는 과정에서 토론하는데 그때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셔서 준공영제 관련된 그 당시 시장님의 입장을 쭉 이야기하면서 제 의견도 묻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정책과 관련해서 협의해봤던 경험들이 있고요. 도지사 할 때도 경기도가 코로나 때 민생안전지원금 할 때 저희 광명시가 선도적으로 먼저 5개 지하차고 했는데 하고 나서 제가 지사님한테 우리가 먼저 할 테니 지사님 경기도 같이 예산 모아서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걸 바로 진행하셨거든요. 이렇게 정책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소통을 해오셨고요. 그리고 2002년도경에 전국자치분권연대라는 조직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경기연대 대표를 하셨고 저는 기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런 자치분권과 관련 활동은 해왔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책을 풀어나가는 것에 대한 그런 신뢰도는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정치평론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이런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대통령이 어쨌든 긴급 현안 회의를 할 때 네. 전국의 기초단체장 또는 광역단체장 포함해서 4명을 불렀는데 네. 그중에 한 명이 박성원 광명시장이었다라고 하면 네. 아 특수관계 있거나 네. 아니면 굉장히 일을 잘하거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표본과 예를 들어서 모범을 삼기 위해서 대통령이 불렀다라고 저는 이제 해석이 되는데 예. 뭐 특수관계는 아니시죠? 특수관계는 아니고요. 예. 그 우리 시민들이 저보고 이재명 대통령 많이 닮았다고 그러거든요. 예, 뭐- 언어도 그렇고 정책을 쓰는 것도 그렇고 비슷하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일맥상통한 부분들도 있고요. 어려운 시기마다 사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같이 협의해서 풀어나간 적도 있어요. 2년 예. 전인가요? 3년 전에 그 난방비가 올랐었잖아요. 예, 예. 그때 난방비 올라서 우리 광명시도 이 세대별로 난방비 10만 원씩 지급을 해드렸는데 그때 파주하고 강명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하던 시절에 불렀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때도 회의하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진행해서 각 지방정부가 다 진행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그 내란 전국 시기에 더불어민주당 단체장들 중심으로 해서 지역화폐를 대폭 증액을 했거든요. 예. 저희 광명시도 1인당 10만 원씩 민생안전지원금을 1월 23일 날 모든 시민들이 지급했어요. 그때도 사전에 이렇게 협의하고 논의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야, 근데 광명시장님이 직접 스픽스에 나오셔서 네. 사람들이 내하고 이재명 많이 닮았습니다. 네. 일하는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훌륭한 홍보 방식인데요. 요즘 대통령의 인기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자, 그런 부분은 아주 엣지 있게 말씀을 하신 네. 걸로 알고 김경일 파주시장하고도 잘 아시는 모양이죠. 예, 친합니다. 저는. 아, 엄청 또 적극적으로 하고 네. 원래 외국에 나가야 되는데 네. 혹시 장마 때 비가 많이 와서 네. 혹시 홍수 대책 네. 이런 거 제대로 못할까 싶어서 출장도 다 취소하고 네. 초긴장 상태에서 이재명 정부가 가고 있는 길에 발맞추기 위해서 가장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 이렇게 뛰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두 분도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완전히 일꾼으로 일밖에 안 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요. 김경일 파주시장하고 저하고 스타일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양반도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판단력이 빠르고. 그래서 민생안전지원금 할 때 광명보다 파주가 하루 일찍 결심했어요. 네. 그만큼 저보다 그 빠른 속도력을 갖고 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 어떻게 빨리 판단했냐? 돈은 있냐? 그랬더니 돈은 항상 없지요. 예. 그러나 지금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 양반도 도연할 때 이재명 지사 할 때 도연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정치 철학에 대해서 매우 존경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책이나 정치 노선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도 하고 그 정책 함께 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네. 이게 국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단체장들을 명방가 중심, 네. 그리고 전문 직업인 중심, 뭐 이렇게 많이 뽑아가지고 쓰고 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단체장은 기초의원, 광역의원, 또 풀뿌리에서 잔뼈가 굵어 있는 분, 네.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아는 분, 사업도 좀 해본 분, 네. 장사도 좀 해본 분, 여기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여당과 평력을 가지고 안 보니까 네. 오로지 실력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수도권에 확실히 좀 네. 많이 있다. 지난해 이제 뭐 단체장 선거에서는 완전히 이제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패배를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광명시장님은 안성시장, 광명시장, 파주시장 몇 안 되는 분만 살아 남았지 않습니까? 네. 역시 이제 실력 있는 분이 제대로 지금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이재명 대통령이 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네요. 아유,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자치단체장 했던 사람들은 성남시장 출신이 대통령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이 크죠. 그래서 시장 출신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소위 말해서 자신감,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런 것들이 신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 정치가 성장하려면 기초의원, 광역의원, 단체장 했던 분들이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에 출마하는 이렇게 돼야지만이 국민의 삶, 시민의 삶도 이해하고 국가 운영에 대한 철학을 국민 중심으로 가져갈 수 있는 주권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패했냐면 정치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평생 검사만 하다가 사람들 감옥에 보내는 일만 하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국민들이 어떤 마음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해두려다가
감옥에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곧 다시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향후에 대한민국 정치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정말 현장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험했던 사람이 차곡차곡 자기 실력을 쌓아서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회가 가야 대한민국 정당 정치 또 민주 정치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주제를 던졌으니까 조금 네. 우리 다른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윤석열 오늘 이제 영장실질 심사 받고 네. 있고 네. 뭐 감옥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 몇 년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뭐 어떤 분은 나오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의 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정말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쿠데타를 통해서 전쟁을 불러일으켜서 장기 집권을 획작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비슷한 짓을 했거나 또 북한에 최근에 뭐 이렇게 뭐 무인기인가요? 뭐 이렇게 예. 띄우는 거 그거 실제로 그렇게 지시했다면 전쟁을 획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갈 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죠. 제 엄중한 책임을 뭐 평론가들이 이렇게 하죠. 뭐 영원히 감옥에 있을 것이고 네. 저는 오늘 민주당 보니까요. 네. 박찬태 지금 대표죠. 네. 대표 이제 후보입니다. 뭐 아예 특별법 만들어서 네.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이 없는 것을 네. 특별법으로 만들어 버리죠. 네. 그럼 뭡니까? 이제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그런 것도 너무너무 잘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법적 심판을 받으면 아마 사형 무기징역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영원히 감옥에서 이제 세상을 끝을 내도록 해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국민 주권 정부에 맞는 결정 아니냐. 스스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감옥에 쳐넣었으니까 오늘 본인이 쳐 들어가서 이제 에어컨 없는 1.5평 독방에서 평생을 보내야 되죠. 그게 네. 최소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이제 도이고 저는 양심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의 첫 번째는 내란사의 척결입니다. 예. 그것을 척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왜 그것을 원하냐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주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또 다른 전쟁, 또 다른 쿠데타, 그것에 의해서 독재 권력이 생겨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완전 척결하고 새로운 세상을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지만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들여다봤을 때 쿠데타가 많았던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선진국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 또 한 번 쿠데타와 같은 내란을 일으키는 세력들이 생기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놓는 거. 이것은 역사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가지고 지금 이 정부가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 정치평론 제일 잘하시는 분 같습니다. 아니 제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할 수 있도록 자꾸 말씀해 주시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서 네. 야 정말로 정치적 식견도 대단하시다. 물론 행정가가 아니라 이제 네. 정치인으로서 이제 행정을 맡고 있는 것이니까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공직사회가 이렇게 바뀌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홍수 났던데 물난리가 났던 데는 반복되니까 이거 점검하라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광명시는 그 구체적인 지시를 따라서 제대로 한번 점검을 하고 예방을 좀 했습니까?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회의 때 하셨단 말이에요. 예. 6월 5일 날. 그래서 제가 바로 와가지고 복귀해서 공직자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했냐 했더니 이미 5월 달에 다 했대요. 예. 다 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서 아직 안 된 데는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싹 다시 한번 광명시는 정리를 다 해서 그런 것은 다 정리를 이미 다 한 상태입니다. 큰 비가 오더라도 뭐 부분적으로 침수가 생길 수 있지만 어쨌든 구조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해결을 해놨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낙엽이 쌓여가지고 물이 안 빠져서 물이 역류해서 주택가 침수하는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했고, 예. 근데 광명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 공사가 엄청 많습니다. 대형 공사가. 네. 그래서 정말 시시각각으로 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는데 지난번에도 28개 되는 대형 공사장이 현장 소장 다 불러가지고 예. 수방대책, 안전대책 다 세운 거 보고하게끔 하고 현장에도 방문했는데 내일 또 현장에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시장이 움직여야 공직자들도 더 한 발짝 더 뛰게 되고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현장 소장들이나 공사 관계자들도 더 뛰는 거거든요. 시장들이 뭐 시장이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퇴근하고 날마다 술만 먹고 그러면 공무원도 다 술만 먹고 당구 치러 다니고 그러는 거죠.
예, 일단 당구시장이 좀 있다 하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직접 나서 가지고 네. 그렇게 현장을 이제 방문하면 네. 실제 기업들은 또 건설 회사들이 네. 오히려 이제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 너무 네. 감시 감독이 많다라고 네.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밸런스를 맞춰서 잘 조절해 주십니까?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안전 대책을 제대로 못해서 사고가 나면 그 후유증은 더 커지거든요. 그럼 회사에 돈 손해이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 대책을 잘 세워서 사고 안 나게 하는 게 최고의 네, 예. 예, 경영 전략이죠. 그러니까 관리를 할 때도 네. 관리 효율이 필요하니까 네.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은 네. 행정기관에서 지도하고 네. 그리고 그것을 감시 감독을 하는데 여기에서 불가피하게 또는 뭔가 상황을 만들어서 그 현장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생점검을 너무 자주 나가서 위생이 중요하죠. 안전과 예, 생명이 예, 나는데 예, 계속 나가서 예, 그 예. 장사하는 분들한테 가서 따지면 네. 뭐 이런 거 다 따지면 장사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괴롭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예, 것들을 예. 어떻게 이제 현장 일선에서 네. 조절을 해서 네. 안전은 충분히 확보하되 네. 그렇다고 해서 현장의 자율성은 보장해 주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좀 자치단체장의 뭐 일종의 전략 그리고 아유, 이제 그럼요. 이런 예. 이제 역량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격려도 해드려야 되고 예. 지금 같은 경우는 폭염이 심하잖아요. 뭐 40도까지 오르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해마다 이 폭염 시기가 되면 공사 현장에 얼음, 물, 음료수 사들고 예. 제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 예. 내일도 좀 찾아가서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땡볕 더위에서는 좀 쉬고 시간을 조정해서 노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현장에서 작업 활동이 잘 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도 또 시가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합니다. 기업이 우리 국가에 기하는 역할이 엄청 큰 거 알고 계시죠? 아유, 그럼요. 네. 기업을 이렇게 장려하고 존중하시는 분 맞죠? 아, 맞습니다. 뭐 네. 기업은 뭐 계획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유, 않아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예, 기업이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 예.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또 세금도 내고 그런 구조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좀 기업에 대한 적대의식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현장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지도 감독하는 건 뭐 매우 중요한 공직의 또 의무이기도 하지만 네. 우리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게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큰 네. 현장이든 작은 현장이든 법규는 지켜야 하는데 공직자들이 나가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이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또는 안전은 이렇게 지키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실제로 국민들이 느낄 때 공직사회가 바뀌면 얼마나 좋겠느냐. 네, 네. 공직에 있지 않으실 때 시민으로 있을 때 공직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직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도 사실 어디 일보러 가면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위에 있는 분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네. 그분 앞에 좀 고개를 숙여야 되고 네. 좀 잘 봐달라고 해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더 좀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이런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은 좀 하고 있다고. 100% 동의하고요. 예. 사실은 이제 과거 정권이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재명 그 국민주권 정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을 모셔가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일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워낙 소통 능력이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일하는 정책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을 도지사 시절보다 더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간혹가다 말씀하실 때 보면 그것은 현장에서 바로 시민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일상에서 편안하게 기업 활동이나 아니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것에 최대한 최적화된 그 어떤 그 공간 이것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분이어서 그런 어떤 일의 문화는 굉장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위주의 같은 것은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갈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도 생각해요. 어려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취약계층 수준이 아니고 아예 신용불량 상태에서 5천만 원 이하 장기 연체되어 있는 사람들 국가가 이거 풀어주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자라고 이제 했습니다. 박수를 치는 분도 많지만 반론하는 분들은 나 열심히 일해서 그 못 갚는 형편인데 나는 끝까지 갚았는데 그러면 안 갚고 있으면 5천만 이하 다 탕감해주면 이게 국민주권 정부가 맞느냐라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지금 박성훈 시장께서 대통령이라면 네.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공존의 시대에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지속가능 시대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가난해지지 않고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갈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시장 경제, 자본시장이 모든 것을 맡겨놓고 자유로운 경쟁을 하게끔 하는 그 시스템들로 성장해 왔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라가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거대로 성장해 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함께 달려가다가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 너는 저 뒤에 따라와가 아니라 그래도 손잡고 같이 가자라고 뒤돌아보면서 같이 뛰어갈 수 있는 이런 사회 문화를 만들어줘야 진짜 나라다운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그 빚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안 갖고 아니죠. 세금 안 갚는 사람들 예. 있잖아요. 찾아가 갖다 수사해서 예. 체납자들 찾아내서 여기 하게끔 하고 예. 제가 여쭤봤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해서 체납자들 받아오게끔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의로운 일인데 그 과정에서 정말 돈이 없어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줘라. 일종의 투트랙인 거예요. 그렇게 깊이 있게 고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것을 알고 우리 시도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기직을 고용해서 체납자 어제도 아침에 가지고 1억 5천만 원 받아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받아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우면 좀 더 확인해가지고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상담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까지 연결해서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국민들을 하나하나 살펴가는 정책을 해야지만이 올바른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경쟁에만 이렇게 내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그 대상이 안 된 거예요. 저는 네. 죽기 살기로서 갚았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저도요. 예. 그 열심히 일해서 빚이 있을 때 열심히 해서 갚았어요. 예. 갚았는데 열심히 일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다쳤어요. 제 후배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좋은 직장 다녔어요. 사고가 났어요. 다쳤어요. 그래서 좀 고치고 또 일을 했어요. 그때는 비정규직이었어요. 배달하다가 또 오토바이 사고 났어요. 그런 생활에 악순환이 계속 오면 그 사람이 불성실해서입니까? 네. 사회적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본인이 어려운 상황이 됐으면 우리 사회가 그런 거는 사실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더 잘해야 돼요. 네. 지방정부가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살펴서 그분들이 낙오되지 않게 잘 관리하고 또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권도시, 인권국가로서의 정치하는 사람들의 역할인 거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해드릴 일 아닌가요? 네. 아유, 오늘 말씀드리니까 제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기자 출신이 질문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대답은 쭉 같은데 질문의 수준이 굉장히 떨어진다. 정책이 가지고 있는 원래 고유한 그런 기능이나 이런 것들 이제 잘 알겠습니다.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이 지금 이제 민생지원금이 15만 원부터 뭐 최대 50만 원 이상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7월 21일부터 이제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광명시장은 기초 어떻게 합니까? 기본소득 그리고 이런 또 민생지원금을 많이 활용을 해봤지 않습니까? 큰 돈, 적은 돈.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번에 전 국민에게 15만 원 기본적으로 깔고 차등해서 지급하는 이것이 경제 성수 효과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성과가 나겠느냐 지금 좀 예측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승소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 앞에 10만 원을 쓰잖아요. 그러면 보통 5만 원 정도를 더 쓴다라고 하는 것이 다 연구조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시장에 돈이 더 돌아가는 거이지 않습니까? 내가 미용실 가서 머리도 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또 딴 데 가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해서 동네에 돈이 돌아가는 구조, 선순환 구조가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우리 광명시가 그 1월 20일 날 민생안전지원금을 지급하고 나서 이게
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라고 해서 좀 용역을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중간 이 보고를 제가 받아보니까요. 통상적으로 보면 이 쓰시는 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더 많이 씁니다. 더 많이 쓰고 연령대도 보면은 자기 생활 수준에 맞게끔 써요. 저도 좀 놀랐는데 20대와 30대는 식료품 쪽에 많이 쓰고요. 마트에서 많이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40, 50대는 학원, 입시, 교습학 이런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희한한 현상을 제가 봤는데 보통 식당에서 제일 많이 쓰긴 쓰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안경, 미용실, 치과 이런 데서 써요. 네. 결국에 뭐냐면 자기가 평상시에 돈이 없었던 사람은 치과 치료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 돈을. 네. 여러 흐름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질도 높여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 깊게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만큼 이것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민생안전지원금과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에 83%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 다 똑같이 이렇게 줬어요. 만족합니까? 네. 만족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은 더 많이 쓸 거고 그 돈을 혹시라도 뭐 이 돈 받아서 저금해 놓고 안 쓰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가요? 이걸 저금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4개월 안에 다 또 소진도 해야 돼요. 저희가 4월 30일까지 다 소진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써야 돼요. 그래야 네. 시장에 돈이 돌아가니까. 네. 근데 그때까지 안 쓰면 그냥 자동 소멸됩니다. 못 쓰는 거죠. 예. 부산에 있는 저 남구의 국회의원이 네. 박수영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분도 기재부 공무원 출신인데 네. 부산 시민들한테는 25만 원 필요 없다. 실제 25만 원인지 15만 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인의 페이스북에는 네. 우리 돈 안 받을란다. 해수부나 달라. 뭐 네. 이렇게 했던데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권한 받게 말하면 안 되죠. 예. 그 받는 것은 부산 시민들의 자유의지이죠. 국회의원이 안 받겠다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권력 남용적 언어이고요. 박수영 의원은 신청을 안 하시면 돼요. 본인은 신청하지 네, 마라. 안 하시면 본인 돼요.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네. 또 주변에 네. 아마 보좌진들도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가족들도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꼭 좀 네. 이제 그렇게 주제넘은 이야기를 하면서 기왕 주는 거 산업은행 같이 달라라고 하면서 네. 정권을 잃었고 내란 세력 앞잡이 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는 정말로 민생지원금을 이렇게 어렵게 국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주는데 네. 부산은 안 줘도 된다라고 정말로 본인의 본분을 망각한 발언을 하는 걸 보고는 참 어처구니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이렇게 국민의 삶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정책의 언어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본인이 어렵게 살아본 적이 없거나 네.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의 실상을 모르거나 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은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네. 본인처럼 엘리트로 출세한 사람이 사는 세상과 원래부터 돈이 없어서 덜 배우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게 사는 사람들은 같은 나라의 표는 한 표 있어도 너희들은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다.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들은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식당이나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끔 저도 일 있어서 가게 되면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요. 네. 그런데 최근에 갔더니 여전히 손님은 없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게 소비 쿠폰 언제부터 나와요? 네. 그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그걸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작은 돈이지만 이것이 국민들한테 엄청난 희망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11월 30일까지 소진하게 됐는데 우리 광명시의 소상공 연합회의 그 회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부가 15만 원에서 50만 원 지원하잖아요. 그거 지원할 때 광명시는 얹어서 더 이렇게 쿠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겠냐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아니 이 광명시는 그래도 다른 지자체보다 지역화 많이 발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최소 1년 동안 있게 돼야 자기네들이 뭔가 그 다음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소비 쿠폰 가지고 당장의 모든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이것을 좀 더 길게 해줘야지만 그 힘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다른 경제의 그 발전을 위한 이 경제의 이 민생경을 회복시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시 내놓고 하다 보면 나아질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명시는 지금 그 지역화폐를 1,300억을 발행했거든요. 예. 연말까지
5천억을 발행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 재원이 있습니까? 어쨌든 재원을 마련해야죠. 자, 그럼 5천억까지 발행하려면 네. 실제로 들어가는 예산 투입 액수는 얼마쯤 됩니까? 지금 저희가 1,300억 발행하는데 130억이 들어갔어요. 10% 할인을 예, 해서 예, 이제 지역 예, 그렇죠. 사랑 쿠폰을 주는 그러니까 거니까. 앞으로 한 적어도 한 350억 정도 더 발행을 하면 5천억까지 발행. 자, 시 예산을 350억 정도 쓰면 그 정도 발행이 자, 가능한 지금 거죠. 광명시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1조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죽기 살기로 이거 좀 줄일 거 줄이고 이거 좀 이제 불용 예산도 좀 확보하고 또 그 불효불급한 걸 제외한 이런 나머지를 좀 이렇게 절감을 하면 솔직하게 몇 퍼센트 좀 줄일 수 있겠습니까? 퍼센테이지는 지금 제가 계산할 수 없는데 1조 아까 2천억이라고 하셨습니까? 네네. 그 중에서 진짜 지자체가 우선순위를 좀 조정해서 네. 뭐 맨날 국민들이 욕하는 게 또 우리 동네 보도블록 뒤집는다, 또 아스팔트 포장한다, 또 뭐 어떻게 한다. 정말로 그 반복적으로 보는 예산 낭비 현장을 우리는 기자 때부터 너무 많이 봤어. 그 레퍼토리 저도 수십 번 듣는데요. 네.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보도블록 바꿔야 할 때 바꾸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절대로 보도블록 교체하는 거는 하려면 상반기에 하라고 해요. 예. 왜냐하면 하반기에 해도 제대로 하는 건데도 시민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맞습니다. 있으니까. 돈 남아서 또 저거 하는구나 예, 이렇게 그래서 돼 그건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하게끔 하고. 근데 과거에 보면 도로 예산이나 가로등 예산이나 계속비로 계속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예. 관행적으로 늘 그 돈이 묻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들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특정한 업체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도로 예산과 가로등과 이 고정비 계속 들어간 계속비들은 봐가면서 때로는 줄였다가 때로는 좀 늘렸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350억 정도 있으면 실제로 네. 5천억 정도 이제 지역 사랑 쿠폰을 발행하면 네. 어쨌든 할인 비용만큼은 지자체 예산으로 줘야 하는데 그렇죠. 예. 이걸 빚을 내서 줄 수는 없으니까 결국 있는 예산 범위 안에서 뭔가를 우선순위 조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 예. 이것이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지만 그 재원 마련이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과제인데 그걸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이제 제가 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7년차 시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해보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현재 그 전년도에 진행했던 사업들 중에서 사업이 부진했던 이유를 다 따져보면 원인이 나오거든요. 그런 돈들 그래서 그런 돈들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지지부진한 사업 원인이 파악해서 그 사업을 줄이고 그렇게 하면 돈이 모아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좀 그 세수 추계할 때 약간 보수적으로 좀 2년, 3년 내다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 저희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살림을 잘해서 돈을 미리 땡겨온 돈이 좀 있어요. 어떤 돈을 땡겨왔습니까? 이를테면 저희가 뭐 서울 광명 고속도로 지하화 할 때 예. 330억을 LH에 빌려준 돈이 있거든요. 예, 그 예. 돈을 받았어요. 예. 그런 돈이 좀 있다든지. 그런데 시장님 예. 그 단어 선택 조심하셨습니다. 예. 땡겨왔다 이러면 김건희 최원순이 갑자기 생각나는 어디서 돈 땡겼다 이러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인데 어찌됐든 예.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예. 아주 묘수를 찾아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면 각 기관 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광명 고속도로 할 때 지하화냐 지상화냐 한참 논쟁하다가 지하화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그때 예산을 330억을 지원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지원한 거를 올해 다시 돌려받은 거죠. 뭐 그런 예. 예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올해 재원이 5천억까지 발행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합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워낙 이제 경제가 폭망한 상태여서 네. 요즘은 이제 그 지자체별로 복지 예산 자체가 예를 지방 세수가 들어와야 하는데 보통 이제 취등록세, 거래세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지방 세수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잘 안 들어와서 복지 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데 광명은 그 정도는 아닌 모양이죠. 광명은 이제 가장 큰 기업이 기아가 있습니다. 예, 예. 기아장소에서 기아에서 들어오는 법인 소득세가 꽤 됩니다. 꽤 되고요. 법인 소득세 중에 예.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일부는 이제 지방으로 지금 법인 나눠서. 소득세 이게 중앙정부 법인 소득세는 이 광명으로 오는 게 있어요. 법인세는 가져가고 법인 소득세 그럼 그게 2.몇 퍼센트는 이쪽으로 그 오니까. 돈이 저희들한테 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 이제 세입 들어오는 게 있고 그런데 사실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부분도 좀 있어요. 예. 있는데 광명은 그렇게 세수가 높은 도시는 아닙니다. 예. 뭐 수원이나 화성이나 다른 지자체보다는 세수가 좀 약한 편인데요. 광명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구가 이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좀 우리 공직자들이 살림을 잘하면 시민들한테 복지 관련된 예산을 차근차근 잘 쓸 수가 있고요. 광명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기본소득, 기본사회와 관련된 정책을 정말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무상교통비 1년에 16만 원씩 드리거든요. 그리고 청소년들한테도 19만 원인가 이렇게 주고 있고 실제로 이 버스를 이용하신 분들은 사실은 교통 약자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들한테 버스비도 드리고 또 뭐 무상 교육 그러니까 고등학생 무상 교육과 관련된 그 뭐 교복이나 급식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아이 낳으면 출산 축하금 또 촛돌 내면 촛돌 축하금 이런 이제 다양한 형태의 기본 소득, 기본사회 정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거는 평생학습 지원금입니다. 그게 50대가 되면 30만 원씩 지급을 해드려요. 그래서 공부를 위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 책을 사본다든지 네. 어디 학원을 수강한다든지 그렇게 자기 개발할 수 있는 평생학습 지원금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일상 삶 속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이나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또 가계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기본소득, 기본사회 정책들 많이 좀 펼치고 있는 편입니다. 자, 기초단체장이면 이 정도는 예산을 절감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네, 거죠. 할수 이게 뭐 있습니다. 포퓰리즘이다, 빚을 네. 내서 돈을 네. 준다 이런 이제 네. 국힘 논리는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다. 네, 저희는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주시에. 빚이 없는데 네. 어쨌든 이것은 이제 예산을 어떻게 운용하냐에 네, 따라서 네. 충분히 이제 기본 사회와 관련돼서 국가가 아주 초보적인 이런 이제 지원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근데 지금 계속 말씀을 들어보면서 네. 성남시장 이재명을 닮으려고 하십니까? 지금 그런 느낌. 성남시가 이미 뭐 2010년도 이후에 이제 했던 것과 네. 비슷하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성남시와 버전이 완전히 다르고 더 선진화된 방식으로 뭔가 네. 도시의 혁신 그리고 도시의 경쟁력을 별도로 광명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나요?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제 이 순발력과 학습력과 업무 추진력 이런 거는 하나의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자질을 배우고 싶은 부분은 충분히 있고요. 그러나 정책에서만큼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별로 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지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정책에 대한 그 선택, 판단, 개발하는 능력은 저는 제가 그렇게 뒤지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어떤 그러면은 기준, 원리, 원칙으로 이렇게 이제 정책을 개발하고 이렇게 실행을 하십니까? 제가 이 30대 중반부터 광명에서 시민운동 하다가 광명시의원하고 경기도의원하고 광명시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분권 연대 활동도 하고 제 삶의 거의 대부분은 시민과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이런 일들을 해왔거든요. 끊임없이 그것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러한 의원들과 함께하고 연대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책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면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미래의 가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들을 늘상 하면서 살아요. 시장님이 이렇게 하시면 네. 주위에 국회의원 두 분 계시죠? 광명에. 예. 그분들 좀 긴장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정책을 얘기한 겁니다. 정책. 아니 그래도 네. 뭐 정책을 잘하는 시장이 있으면 옆에 네. 있는 국회의원들은 긴장할 것 같은데요. 약간 이렇게 견제 들어오고 이런 거 없습니까? 아니 우리 두 분 국회의원 계신데요. 누구시죠? 우리 이제 광명 가면 이모경 국회의원. 이모경 계시고, 국회의원, 네. 우리 저 핸드볼 국가대표 네. 하셨던 감독 출신. 의뢰는 김남희 국회의원. 두 분 다 김남희 의원. 네, 엄청나게 김남희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죠. 엄청난 실력 가지고 계십니다. 예, 예. 이모경 국회의원은 이 뭐죠 그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문화체육에 대한 깊이 있는 그런 어떤 지식과 이 견해도 있고요. 친화력, 순발력, 추진력도 엄청나세요. 그리고 광명 시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하셔서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김남희 의원은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참여연대 출신 변호사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 들어가셔서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저는 국회의원들 잘 이렇게 협의하면서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하시는 방식도 이재명 대통령을 너무 많이 닮아서 그 사람하고 약간 견제 심리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널리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는 네. 이게 포부가 남다르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지금 뭐 광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정 만족도 조사 이런 거 해보면은 네. 뭐 전국에서 거의 뭐 그 원탑 정도 되는 정도로 높더라고요. 네. 지난주 민선 8기 3주년 기념으로 시정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85.7% 나왔습니다. 예. 예. 그 정도면 이제 전국 뭐 원탑 정도 되는 거죠.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할 때 예. 제격이 한 90%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90% 넘는 날이 저한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은 이게 꾸준히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예,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요. 뭐 지난번에는 70 몇 %였었는데 이번에 85.7% 나온 것은 그동안 이제 제가 해왔던 정책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깊이 있게 이해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갔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박성훈 광명시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단체장으로 출마하시거나 기초광역의원으로 출마하시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준비를 하시거나 어떤 정치인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이렇게 반면교사라고 해야 됩니까? 역지사지의 자세로 한번 쳐다보면 이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단순히 정부가 바뀌었다, 나라가 정상으로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평가자의 위치가 아니라 내가 이재명 정부를 함께 만드는 주역이다, 주인공이라는 생각으로 보면 내 삶도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다.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 계속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많이 배운다. 네,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키고 네. 빨리 처리해야 할 것을 재빠르게 네. 정리해버리고 네. 숙고해야 할 사안은 다시 질문을 던져서 검토하도록 하는 네. 이것을 선순환 구조로 만드니까 네. 전체적으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네, 거예요. 예. 속도가 빨라진다는 말의 다른 의미는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다는 네.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네.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생산성과 효율성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공직사회를 정상적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네. 것 때문에 오늘 박 시장님도 이렇게 뵈면서 이재명을 닮아간다. 아니 속으로는 이재명을 뛰어넘겠다. 이렇게까지 아주 네. 강력한 네. 의지를 가지고 시정 운영을 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아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스카이 출신이 아니니까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기초위원도 네. 하고 광역의원도 하면 야 저 사람 저 그냥 기초위원 출신이야. 저 뭐 도의원 정도 했는데 저 사람이 뭐 잘한다고 이런 실제로 정당의 편견과 예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오히려 그런 데서 더 많이 단련되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선거 참여 경선을 6번 했거든요. 경선을 6번 했는데 처음에 3표로 떨어져서 출마 못했고요. 그 다음에는 3표로 당선돼서 출마했고. 그러니까 매번 경선을 치를 때마다 힘든 과정들을 겪는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단련되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거냐. 이게 저의 핵심이었거든요. 저는 제가 정책을 실행하고 할 때 표를 보지 않습니다. 이 정책을 하면 시민들이 나를 신뢰해 줄 것인가. 그 판단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하기 전에 성남에 시민운동 하셨잖아요.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몸을 부대꼈던 사람들은 절대로 시민과 함께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 신념들이 있어요. 말로 잘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저도 그래서 광명시정을 펼쳐나갈 때인 데 있어서 시민과 함께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민과 함께 하려고 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자기 어떤 소신을 갖고 하면 누구든지 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수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네네. 자, 지난 한 달 이상 이렇게 국정 운영하는 거 보고 네. 요거 하나도 마음에 안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요걸 공개적으로 한번 발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그 일부 시민들이 보면 그 현재 정부 조직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장관이나 등등등 인선하는 과정에서 아니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이런 분들이 생기면서 좀 더 지켜보긴 보겠는데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거기에 사실 좀 동의를 하는 네. 편입니다. 한두 분 계시죠? 좀 더 있습니까? 또 하나 더 있어요 저는. 두세 명 정도는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네. 않는 이재명 정부에 맞지 않은 그런 내용 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 시절에 들어보니까 결국 인사청문회 과정도 있고 대통령이 전지전능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수정과 보완의 기회가 있으면 함께 또 맞춰가는 것이 국민주권 정부에 맞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 있으니까요. 한 번씩 나오셔서 쓴소리도 해주시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박성훈 시장님을 홍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공유해야 되는 중요한 네. 가치, 자산들을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현재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런 문제가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믿고 가자라고 하는 흐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시간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게 용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다 대통령이 저는 결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권한을 꽤 이렇게 주시는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그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 판단을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좀 저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 원하는 것은 내란 세계 척결과 현안 해결 그리고 민생 경제 회복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국가적 아젠다를 잘 설계하는 노력을 잘해주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소통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잘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실망하는 부분이 있어도 믿고 따라오거든요. 네. 혼자 다 하는 것 같으니까 안 믿는 거고 지들끼리 하는 것 같으니까 안 믿는 거고 우리 얘기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나 우리 함께 협의해 가면서 간다. 이 믿음과 신뢰가 주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오늘 시장님 말씀 들으면서 야 스픽서 그래도 괜찮은 방송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맨날 윤석열, 김건희, 막 주변 인물들 파헤치고 단독 보도하고 비판하고 이랬는데 야 너희들도 정책이라는 걸 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얘기를 하네. 그리고 실제 민생 현장의 어려운 점들을 공유하려고 노력하네. 이런 평가를 해주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조회수와 관계없이 이런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주권정부가 이제 들어섰을 때 어제 제가 대학 교수 한 분을 만나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재명 정부 성공해야 한다. 그리고 정권도 더 연장해야 한다.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 민주당 정권으로 연장하려는 계획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장기 국정 운영,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느냐. 이 국리에서는 100% 망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어떻게 하고 국민을 위한 정부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당신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정책 그리고 당신의 실천이 정당을 위하거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느냐 아니면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당신이 한다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냐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 네. 그래야 국힘 그리고 윤석열 내란 척결 이후에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것은 민주당의 정부가 아니고 이재명 정부도 아니고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주권 정부로 계속 달려가야 한다. 이 말씀. 민주당 시장이 아니고 광명 시민을 위한 시장으로 계속 가야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소속이 민주당일 뿐이고 그리고 시장 이름이 박성원 시장님일 뿐이고 이런 자세로 가야 한다는 그 대학 교수님의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역전용사들 특집 인터뷰 이렇게 마련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마 보시는 여러분들도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요. 함께 인사드리면서 다음에 또 모시고 여러분 얘기 나누겠습니다. 국내 제조 비교 불가 냉감 침구류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매 특가인데요. 우와, 국내 제조 이불, 패드, 베개피가 택배비 포함해서 66,000원으로 스픽스몰에서 공동구매로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주문 폭주 상태입니다. 놀라지 마시고 이제 오늘 주문하시면 사흘 뒤쯤에 배송이 가능하다고 하니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국내 생산의 냉감 이불 패드 베개피가 66,000원의 택배비 포함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산 아주 좋은 원단 냉감 원단을 직접 쓴 것이니까요. 여러분 주문하시면 사흘 뒤부터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인사 끝냈는데 박성원 시장님이 꼭 이 얘기는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다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성원 TV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무더위에 가장 시원한 곳은 광명에 있는 광명 동굴입니다.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지금 쇼트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아니,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자고 해서 하니까, 자, 광명동굴 여러분들 많이 놀러 가시고요. 스픽스는 사랑해 주시니까 늘 감사드리고요. 자, 참고로 박성원 TV도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